안녕하십니까. 크로스센터의 김영준 부대표입니다. 지금부터 클라우드 네이티브 온라인 설명회 중에 첫 번째 세션인 발주자 가이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시간 설명을 해야 돼서 마스크를 좀 벗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얘기는 사실은 시작의 발자취는 클라우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이제 클라우드는 세상에 있던 것이 아닌 이제 누군가가 새로 만든 겁니다. 클라우드를 새로 만든 건 이제 아마존입니다. 2006년에 아마존이 처음 이 개념과 기술을 만들기 시작했고, 온라인으로 책을 팔던 회사가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회사가 되는 첫 번째 계기나 시작이 이제 아마존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등이 나온 시기가 그 후 6년 후로 알고 있습니다. MS 애저가 이제 그 다음 애저로 이제 시장이 만들어졌고, 이제 후발주자가 생기기 시작해서 지금은 온통 클라우드가 지배하는 시장이 됐는데, 첫 번째 시장 진입한 분이 확실히 지금 아마존이 시장을 석권하고 있죠. 국내는 사실은 이 클라우드를 도입하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뒤처져 있습니다. 2011년도에 KT나 1세대 클라우드가 사실은 시작을 좀 했다가 재미 못 보고 2015년에 공공 클라우드 촉진법에 의해서 공공 부분에서부터 클라우드가 도입이 시작이 되고, 이후에는 지금 클라우드가 완전히 이제 일반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픈소스 계열이 이제 많이 도래가 됐고요. 오픈소스 기반으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과 이런 더커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2014년부터 파스타라는 게 나옵니다. 이제 파스라고 하는 부분을 공공 표준화하기 위한 파스타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고, 공공에서도 MS에 관심을 가지고 파스 시장에 이제 진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게 2014년인데 이제 2020년, 2021년에 와서 드디어 이제 파스에 꽂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도입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가 우리나라보다 사실은 5년, 6년, 7년 이상 빨리 앞서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굉장히 쫓아가는 입장이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실제로 클라우드나 이런 지배력들이, 시장 지배력이 사실은 미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실은 이 세션, 이 세미나, 그리고 이런 교육의 목적들이 사실은 그냥 쫓아가는 수준이 아니고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외국에 있는 클라우드의 어떤 기술들과 비즈니스 서비스들을 공공에서 어떻게 이제 좀 잘 배우고 학습하고, 그리고 무방비로 이렇게 침입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로 이 세션이 시작된 것으로 저희가 이제 이해하고 있고, 저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차분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왜 필요한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 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양해 말씀드리면 생소한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고, 사실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좀 시간을 끌다 보면 전체 발표를 다 못하고 스킵하는 부분이 일부 있을 텐데, 들어가셔서 여기 있는 문서들과 또 이거 외에 별도로 또 가이드가 또 나갑니다. 이걸 차분히 보시면 아마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세션은 발주자 가이드입니다. 발주자는 기획과 사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주로 듣게 돼 있어서 설계 분석하시는 분들까지, 그래서 이번 세션은 아마 개발자들이 들으시기에는 좀 쉬워 보인다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고, 발주자들이 보시기에는 이것도 좀 어려운데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건 한번 들어보시고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이해가 좀 높아졌으면 합니다.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왜 필요한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아까 전에 아마존이 처음에 사업을 벌리기 시작한 건 서버를
실제로 다른데 지금 운영하시는 곳 모든 곳에서 CPU의 사용률이나 점유율을 생각해 보시면 평균 사용률 40% 미만입니다. 너무 놀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평균 사용률은 그 정도 운영하셔야 사실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피크를 대비해서 언제나 2배 정도 또는 30-40% 여유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여유 있는 자원들을 놀리지 말고 모아서 여유 있는 거를 다른 쪽으로 같이 사용하게 하자라는 개념이 일종의 클라우드를 내가 다 만들어 놓은 곳에서 빌려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여유 없이 내가 효율적으로만 운영을 할 수 있다면 돈을 벌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죠. 그게 IaaS, 인프라에 대한 인프라 에즈 서비스 가상화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마존은 이 인프라 가상화를 기반으로 장사를 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인프라를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 이 인프라도 좀 인프라보다는 좀 더 유연한 이런 서비스들이나 어플리케이션들을 좀 빨리 배포하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나온 게 사실은 파스고요. 그 개념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사스는 이미 만들어진 걸 그냥 사용하는 게 훨씬 빠르고 내가 뭘 만드는 것보다는 이제 완성된 레스토랑 가서 그냥 피자 시켜 먹지 이런 개념이 사스고요. 해외에 그 IT 클라우드 비율을 보면 사스가 더 많습니다. 50%에서 40%, 이아스가 40에서 30, 파스가 30% 이렇게 지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초에는 이제 그것도 계속 이제 시대별로 바뀌고 있는 중이고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에서는 이제 그런 비율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클라우드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제가 다른 거 이거를 기술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처음에 이아스, 파스, 사스로 시작을 했는데 카스라는 게 있고 파스라고 하는 발음도 잘 안 되는 펑션 에저 서비스가 나옵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얘기한 인프라에 대한 효율화, 자원에 대한 효율화를 극도로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클라우드 하시는 분들이 계속 앞서서 나옵니다. 이게 무서운 속도로 빨리 나오고 있고 목표는 하나예요. 같은 비용을 계속 클라우드 업자끼리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경쟁에서 이기려면 원가를 줄여야 되고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원을 더 극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카스, 파스 이런 개념들이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는 거고 이게 1년, 2년, 3년 사이에 계속 새로운 기술이 나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AI 기술이 결합되거나 이럴수록 이제 조금 있으면 양자가 결합되고 이런 시대가 올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무한한 경쟁 세대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두려워하는 게 앞서가는 친구들을 어떻게 따라잡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제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로서 자 지금까지 얘기 드린 거는 이제 그 아마존이나 이런 애저, 구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그러죠. CSP. CSP도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많이 거뒀지만 그런 클라우드 위에서 실제로 돈을 벌고 성공을 한 사례는 여러 군데 다른 데 보면 훨씬 많습니다. 지금 쓰고 계시는 SNS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구글에 관련된 협업 툴들,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제가 넷플릭스 올려놨습니다. 넷플릭스는 2021년에 2억 명. 제가 3년 전에 강의할 때만 해도 1억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3년 사이에 1억 명씩 막 뜁니다. 2배씩. 근데 이 2배씩 뛰어도 시스템이 버팁니다. 말도 안 되죠. 우리는 5천만 명 중에 백신 접종하는데 몇천 명 붙으면 그것도 연령대별로 붙는데 뻗는데 넷플릭스는 전 세계로 서비스하는데 문제 없도록 서비스되고 있죠. 이게 사실은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가장 잘 적용한 사례로 제가 언제나 사례를 뽑습니다. 그냥 된 건 아니고 그 아마존, 애저 어떤 CSP에서도 잘 돌아가는 프로그램과 플랫폼을 기술팀이 이제 막 열심히 8년 이렇게 열심히 걸려서 만들어 놓은 거고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겠죠. 이런 게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성공 사례입니다.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결국은 지금 움직이는 비즈니스 또는 공공 모든 서비스들은 클라우드에 열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내 CD 들고 다니면서 사업하면 이제 망하는 거죠. CD 들고 돌아다니는 사이에 저쪽에서는 이미 온라인으로 가입 신청 받고 다 하고 있으니까
저희 나라의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도 전부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다 밀립니다. 반대로 잘 만들면 해외로도 나갈 수 있죠. 그 원리는 또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사실은 지금 뭐 카카오 11번가 예를 들었지만 실제로 배달의 민족이나 지금 뭐 쓰시는 앱들 중에 넘버 원에 관련된 서비스들은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이미 채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비즈니스를 성공하면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결합되면서 IT와 비즈니스가 이제 드디어 조화를 이루고 시너지를 이루는 그런 시대로 좀 돌입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전에는 IT가 사실은 비즈니스를 서브하는 역할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같이 가는 역할이 되게 되는 시대로 바뀌었고, 그 시대의 흐름을 또 놓치면 사실은 또 적응이 안 돼서 기업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시기가 이제 곧이 아니고 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은 안 무너지니까 상관없는데 뭐 이런 분 계실 수 있겠지만, 네, 이제 공공도 이런 국민들이 엄청나게 빠르고 편한 서비스들과 앱들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공공만 이상한데 뭐 이런 얘기 드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공공도 적극적으로 MSA나 이런 비즈니스에 유연한 이런 시스템 도입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요번 좀 충격적인 얘기 드릴게요. 아까 전에 제가 집에 얘기했었는데 숫자로 알려드리면 가끔 놀라시는데 2020년에 4조 정도 클라우드 시장에 관련된 매출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32% 아마존, 20% 애저, 뭐 구글, 1등부터 7등까지 전부 해외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다 가져갔습니다. 국내 겁나 열심히 하고 있는 네이버, KT, NHN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직 점유율 원하는 수준으로 올라갈 수가 없고요. 그 중에 이제 좀 약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건 상위 몇 프로는 굉장히 삼성전자 같은 이제 돈 많이 버는 기업이 막 6천억씩 아마존에다 막 4천억씩 갖다가 들이붓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네이버가 글로벌에 있지 않으니까 이런 이제 종속성을 떼내기 위해서 탈출하기 위해서 락인을 피하는 거죠. 자사 클라우드 만들어서 삼성전자는 계속 빼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사례예요. 세일즈포스닷컴이나 모든 분들이 시작할 땐 스타트업들이 처음에 서비스 가볍게 만들어서 여기저기 서비스하다가 사용자 엄청 몰리면 클라우드에 가서 엄청 뭐 돈을 벌죠. 문제는 아마존에도 돈을 엄청 줍니다. 그러다가 그 한계치를 벗어나면 내가 만들게 자사로 내려옵니다. 이건 무한 반복하고 있는 것 같고 아마존은 그 사이에 스타트업들은 다 아마존에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현상이고 결국은 근데 국내의 스타트업들이든 국내 기업들이 국내 클라우드가 아닌 이제 해외 클라우드를 아직은 사회론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 뭐 해외에 대한 글로벌 뭐 도약, 뭐 이런 것들을 뭐 전략적으로 선택하셔서 여러 가지 이제 해외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균형이 좀 심하죠. 지금은 공공 빼고 민간도 해외 시장 열려 있습니다. CSP 사업자가 민간에 보험 회사든 아니면 뭐 은행이든 전부 아마존에다 올릴 수 있도록 법적 근저 장치가 돼 있어서 민간에서는 더 이상 막아줄 방법이 없어요. 공공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여러 가지 인증과 뭐 보안 요건들을 가지고 지금 사실은 공공에서는 해외 CSP가 들어오는 것들이 좀 진입 장벽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언젠간 열리겠죠. 네. 그 전에 이제 준비해야 되겠죠. 자, 문제는 그 비율인데 국내의 이아스가 비율이 훨씬 높아요. 네. 지금 뒤에 이건 뭐 뒤에 앞으로 이제 이아스 엄청 뜰 거다라는 얘기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현재 4조 막 추정한 것 중에 파스는 1천억밖에 안 됩니다. 반증을 하면 지금까지 클라우드는 우리나라는 사실은 MSA나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선택 안 하시고 98% 정도, 97% 이아스, 그러니까 인프라 가상화 정도 수준에서 난 VM, CPU, 메모리, 디스크를 클라우드로 옮기고 클라우드라고 했다. 라고 지금 사실은 인정받고 기관 평가도 받고 여기까지 해오셨어요. 자,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해외는 이미 아까 전에 얘기한
30% 이상 비율로 파스가 넘어갔고 사스로도 넘어갔는데 우리가 아직 가야 될 길이 좀 되게 먼 상황이다라고 반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파스가 그 공공기관에서 파스를 사용 안 하시는 잘 모르니까 어려우니까 첫 번째 이유. 아니 나는 파스 잘 모르고 어려운데 같은 예산에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되게 많이 하시고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든 어떤 이유에서든 이제 아직은 이제 파스가 열리지는 않았고요. 올해를 계기로 내년부터는 이제 MSA 파스 시장이 좀 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열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좀 더 사례 들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자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클라우드를 대비 그 다음 나온 기술이죠. 더 좋은 기술이에요, 사실은. 그냥 그것만으로도 그 좋은 기술이 왜 좋은 기술인지를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는 잘 아실 거예요. 그 형태나 크기가 다른 물류를 이동하는데 짐 쌌다 풀었다 놓다 뺐다 이런 거 너무 어려우니 물류 쪽에서는 전형적인 모양으로 딱 상자 만들고 그 안에다 다 담아서 우리 모든 트럭과 각 나라별로 다 표준화시키자. 배, 항만, 트럭 이거 다 표준화시키면 얼마나 편하겠냐라고 해서 물류의 혁신으로 만든 게 컨테이너입니다. 저번에 한번 수에즈 운하에서 한번 한번 자빠진 것 같은데 그런 대형 사고도 있긴 하지만 여기 있습니다. 클라우드도 가끔 아마존도 죽어요. 어찌 됐건 이 클라우드 상에서의 컨테이너 기술은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정말 대혁신적인 발명입니다. 아까 전에 내 시스템 내에 나는 IBM 서버도 있고 HP 서버도 있고 델도 있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프로그램 OS도 다 다르고 랭귀지도 C로 짰고 난 자바로 짰고 DB도 막 오라클 썼다 마리아디아바 썼다 막 이랬는데 이런 것들도 내가 저기 유럽에 있는 핀란드의 어느 시스템에다가 배포할 수 있을까?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컨테이너입니다. 랭귀지나 기술이랑 상관없이 그거를 어느 특정한 라이브러리와 특정한 그 도커라고 하는 기반 위에 그 규격을 잘 쌓으면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어디에든 그게 아마존이 됐든 애저가 됐든 어느 유닉스가 됐든 심지어 유닉스는 안 되나? 리눅스가 됐든 어디에든 도커라고 하는 기반이 같이 배포가 되면 실행이 되고 서비스가 됩니다. 이걸 만들어준 게 컨테이너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은 사실은 컨테이너를 활용하자, 적용하자 이게 거의 90%입니다. 사실은 컨테이너만으로 지금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시거나 잘 포장하시면 전 세계 어디로든 순식간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아까 전에 넷플릭스 한참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넷플릭스나 이런 거 버전을 나라별로 관리할까요? 그럼 망하죠. 나라별로 그럼 넷플릭스 개발자가 서울에 와 있어야 되는데 서울에 와 있는 넷플릭스 개발자하고 인도에 있는 넷플릭스 개발자가 요구사항이 달라요. 그럼 회의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회의해야 되나? 이런 게 아니에요. 같은 소스를 가지고 자꾸 가볍게 잘 쪼개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클릭 한번 하면 전 세계에 순식간에 배포되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아마존에 또는 애저에 아무데나 배포해야죠. 왜냐하면 어디 체코 이런 데 갔더니 아마존은 없고 애저만 있어요. 그럼 애저에 배포해야죠. 넷플릭스 서비스는 해야 되니까. 그런 이직성에 대한 극대화를 해놓은 게 사실은 컨테이너 기술이고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이 없으면 글로벌 서비스 안 됩니다.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기술이 또 나왔고 기술이 또 다른 필요를 낳고 있고 엄청나게 지금 쳇바퀴가 굴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짝 이해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이거버넌트 전자정부 이거버먼트 좀 헷갈리는데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관련된 기술력은 해외에서도 꽤 유명합니다. 수출도 해요. 예전에는 수출하려고 그러면 필리핀에 수출한다 그러면 누가 싸들고 가가지고 CD 들고 가고 노트북 챙겨가서 거기 가서 서버 설치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지금 만드시는 서비스가 언어로만 잘 정리되면 사실은 얼마든지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모델이나 서비스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놀랐죠? 네. 그래서 지금 만드시는 여태까지 만들었던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시스템도 현재 만들어지는 앞으로 만들어질 개념과 목표가 완전히 이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클라우드 네이티브입니다. 사실 오늘 이것만 깨달으셔도 나머지는 다 뭐 이렇게 어차피 잊어버리실지도 몰라요. 네. 이건 깨달으시면 되게 중요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뭐 뒤에 또 얘기 나오니까 계속 얘기 드릴게요.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의 소스로 전 세계를 커버한다는 거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일입니다. 뭐냐 하면 24시간 돌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라는 것들이 이게 그냥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거 어떻게 요구사항이 막 나라마다 다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배포할 때 막 밤새 모여가지고 이게 테스트해가면서 같이 모여서 개발자끼리 배포할 수 없으니까 따로따로 개발해서 따로따로 테스트하고 따로따로 배포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단적으로도 생각합니다. 아마존에 있는 친구들이 처음에 파스나 클라우드 네이티브 하면서 고민했던 게 배포하려고 매주 밤마다 밤새우고 뭐 매달 막 어디 가서 집에 못 가고 그러고 있다 보니 집에 가기 위해서 만든 기법이 사실은 MSA입니다. 결국은 작게 만들어서 아무 데서나 빨리 배포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랭귀지도 쓸 수 있고 이렇게 안 해놓으면 집에 못 가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MSA와 DevOps고 이게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가장 특징이 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특징은 마이크로 서비스 작게 만들어서 부분적으로 요구사항을 거기만 고쳐서 배포할 수 있어야 된다. 컨테이너로 만들어서 언제 어디서나 아무데나 배포할 수 있어야 된다. DevOps 개발을 편리하고 자동화하게 해서 개발하는 사람이 배포도 하고 운영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세 가지 특징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뒤에 나오는 모든 이제 그 설계 분석 원칙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세 가지 특징들을 어떻게 이제 구현해 나갈 거냐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하나 설명을 해드릴까요? 그 모놀리틱은 예전에 이런 분 계셨어요. 프로그램 짤 때, 나 2만 라인 짰어. 뿌듯해. 이건 뭐 누구도 아무도 읽을 수 없고 머리 똑똑한 나만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야. 프로그램 하나 고쳐서 테스트하려면 2만 라인 다 전체 묶어가지고 테스트해야 되고 그 사람 아니면 못하고 배포 한번 내렸다 올리려면 뭐 마스 몇 개 내렸다 올리고 뭐 이런 상황이었죠.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업무의 복잡도나 DB의 트랜지션의 어떤 연관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즈니스에 되게 충실하다 보니 그리고 기술들 특히 IT 아키텍처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억지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그것들을 2만 라인짜리를 이제 몇 개로 쪼개느냐 뭐 너무 많은 이론들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뭐 굉장히 작게 쪼개서 뭐 500라인으로 쪼개라고 가이드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쪼개 놓으면 그 특정 부분만 찾아서 요구사항 이거 프린트 뭐 DB를 이걸 이쪽은 이쪽 부분은 다른 DB로 바꿔야 되겠네. 여기는 뭐 서비스의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들 뭐 파라미터를 다른 걸로 처리해 줘야 되겠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부분만 테스트해서 보내면 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작게 쪼갤수록 배포도 편하고 좋아지겠죠. 대신 단점도 있습니다. 뒤에 또 얘기 드릴게요. 장점 중에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 예전에 5기가 단위로 마스 이렇게 띄워서 예약, 신청, 접수 처리했었죠. 지금은 그렇게 해놓으면 사람 몰리는데 하나 더 띄워 그러면 10기가, 하나 더 띄워 그러면 15기가 이렇게 되죠. 근데 보니까 예약 접수만 3배 늘리면 되고 신청하고 처리는 안 늘려도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접수만 늘리는 게 훨씬 인프라적으로는 효율적이겠죠. 이게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장점 중에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 드린 인프라 측면에서 돈을 아끼려는 친구들은 이런 거에 엄청나게 집중을 합니다. 이게
세계가 문제여서 그렇지 한 2만 개, 3만 개 정도 이렇게 띄워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대한 메모리 소용률, 뭐 전력 소용, 뭐 이거 엄청납니다. 이런 거에 이제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탄력적 서비스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금융 쪽에서는 우리나라 금융은 차세대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은행들이 몇 년에 한 번 간격으로 추석 때 다 쉬고 사용 못합니다라고 하고 다시 시스템 바꾸죠. 왜냐하면 서로 굉장히 얽히고 섞인 시스템들을 한 번에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그런 차세대를 막 2천억, 3천억씩 합니다. 많이 한 데는 막 2조씩도 합니다. 자,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야 이제 경쟁력 갖추기 힘들죠. 새로운 기술들 너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로 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부분 다른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분명히 얘기 드렸죠. 컨테이너로 담아 놓으면 다른 언어나 다른 랭귀지나 다른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그게 이 폴리그램이라고 하는, 폴리그라시라는 거고요. 이거는 뭐 통계 서비스, 지금 레디스로 되어 있지만 난 일레스틱서치나 다른 걸로 바꿀게. 거기만 바꾸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 시스템에 대해서 전체를 부분적으로 진화시켜 나갈 수 있는, 자, 마지막 뭐 이상적인 모형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오토스케일. 뭐 아까 전에 잠깐 얘기드렸지만 이 스케일 사용자들이 오면 이제 퍼줘야죠. 이건 뒤에 설명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오토스케일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 아마 백신 때문에 아마 클릭하다가 14시간 기다리고 뭐 화나서 뭐 백신 예약 못하겠다 이런 것들이 다행히 이제 해결했죠. 제가 알기로는 김은주 단장님 이하 뭐 여러 업체들이 잘 모여서 그 네이티브 클라우드 아키텍처로 바꾸시면서 스케일링을 늘리면서 이렇게 해결을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바깥에서는 일반화된 기술이죠. 넷플릭스는 사람 늘렸다 그래가지고 뭐 막힌 적은 없으니까. 돈 버는 애들은 확실히 그런 거 하고 있고, 공공은 이제 그런 거 못 쫓아가다가 결국은 한번 사고 냈는데,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공공도 특정 영역에 대해서는. 이 특징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기술적인 아키텍처 중에 또 중요한 포인트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런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뭐 일부만 교체하거나 뭐 이런 좋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약간, 그래서 클라우드까지 쓰신다는 얘기는 이제 이아스를 놓고 빌려 쓰거나 뭐 VM 레벨에서 내가 유연하게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시면 사실은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 레벨에서 프로그램을 고치거나 이걸 바꿔야 되겠구나라고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재 있는 클라우드는 온프라미스에서 이아스 갔다가 파스로 갔다가 마이크로 서비스로 뭐 이렇게 한 4단계로 가고 있고요. 그건 뒤 시간에 또 자세히 나오니까 좀 편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것도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차이점을 대략적인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그럼 결국은 우리 공공기관이 넷플릭스 같은 거 만들자는 건가? 네, 그런 얘기죠. 솔직히 얘기 드리면 넷플릭스처럼 만들자는 건 아니지만 넷플릭스에 근접한, 또는 넷플릭스의 어떤 사상이나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사상을 따라하는 것들을 공공에서도 적용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이 굉장히 빠릅니다. 사실은 디지털 뉴딜, 디지털 정보 혁신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디지털 정부 정책이 변화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저변 확대는 안 되고 있지만 의외로 앞서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꽤 많습니다.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도 지금 2007년 굉장히 일찍 시작했죠. 지금까지 10몇 년 이상 끌고 오고 있고, 파스타라고 하는 파스타 플랫폼도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을 또 만들어서 첨단 기술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융복합 지능형 서비스로 진화시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완전 전 공공기관으로 퍼져 있지는 않지만 선도적으로 또는 실험적으로 앞서서 가고 계신 분들이 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해외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정책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지금 컨설팅 교육하고 있고 진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CIA 뭐 이런 거 막 네, 트럼프 예전 대선할 때도 다 아마존이 먹고 있다가 오라클인가 어디 구글인가로 또 넘겼다가 다시 아마존 뭐 이런 정도로 국가기관 중에 꽤 네, 중요한 부분들도 사실은 퍼블릭을 일부 쓰기도 하고 프라이빗처럼 사용한다고는 알고 있긴 하지만 대신 거기에 있는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나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디 부분에다가 이런 프로젝트를 띄우고 적용하는 게 좋겠나라는 이제 얘기를 좀 살짝 드려보려고 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이제 사실은 그 0, 100 이런 건 아닙니다. 1, 0 이런 건 아니어서 0도 100가지 중에 적당하게 선택을 하셔서 어디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네, 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하나도 안 했으니까 빵점이야. 이런 건 절대로 아니고요. 거기에 맞춰서 본인의 서비스나 비즈니스 또는 네, 공공기관의 특징을 맞춰서 거기에 이제 최적화되게 만드는 게 사실은 좋은 거죠. 그럼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떠나서. 근데 어찌됐건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대상 업무는 사실은 네, 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데나 써서 모든 곳에 써서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서비스가 좀 복잡도가 높은 시스템. 이게 복잡도가 높고 덧붙여 말하면 좀 변경도 가끔 되고 자주 되고 이래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복잡도가 높은 대신에 네, 서비스가 좀 유연하게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명확한 경계. 네, 이거 해당 분야가 이해가 안 되면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적용하기 힘듭니다. 앞서서 제가 얘기 드렸던 강조점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와 네, IT가 시너지 있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세상이고 IT 가이들이 비즈니스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정확하게 알아야 좋은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더 이상 확장할 수 없는 한계지죠. 이제 풀 찼죠. 시스템 용량이든 프로그램의 양이든 이제 한계 지점에 도달해서 뭔가 개선해야 되겠다 싶은 곳이 이제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필요한 곳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변화는 이제 대국민 우선 중심으로 해야 되겠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가끔 공공에서 터져 나옵니다. 시스템이 뻗었다는 등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사실은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필요하겠구나. 왜냐하면 오토 스케일링 기능이 있어서 업무가 막 들어오고 폭주가 심해도 막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이게 아까 전에 금방 얘기했던 시스템 장애나 폭주할 경우 그 시스템 너무 자주 변경되는 나는 시스템 계속 변경해야 되는데 변경 너무 많은 곳 이런 것도 우선 검토돼야 됩니다. 나는 변경 안 해. 제가 제일 이제 공공 컨설팅하면서 이제 좀 난감한 부분이 제가 아무리 봐도 변경 안 해도 될 거 생겨요. 네, 그런 경우에는 굳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MSA까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기까지는 파스타나 파스 정도 도입하셔도 충분히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라고 가이드는 드리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맞는 거죠. 변경 안 한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보단 그래도 미래를 준비하는 게 훨씬 좋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네, 조직 서비스로 분리 구성해서 잘 운영할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입니다. 너무 지금 얘기한 것들이 추상적일까봐 사실은 저희가 이게 돌이켜 다시 일깨워드리면 발주자, 네, 기획자 이런 분들이라 나 클라우드 네이티브 또는 파스 이런 거 검토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고민하실 때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10가지예요. 정책에 대한 변화, 서비스에 대한 운영, 개발 품질 향상이라든가 생산성 향상 여러 가지 몇 가지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10개의 질문을 드리면 한 5개 이상 Y 정도 나오면 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이거는 클라우드 이번 교육 받고도 아마 평소에 생각하셨던 거 생각하시면 답할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좀 많이 정제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표준 프레임워크 저희 스스로 한번 해봤어요. 표준 프레임워크 저희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희
미아에서 운영하고 있는 표준 프레임워크에 대한 포탈은 이거 굳이 MSA로 해야 되나? 클라우드 네이티브 해야 되나? 해봤더니 진짜 아니에요. 이런 건 세계 이하라 뭐 그냥 기존 방식으로 하자. 예, 그렇게까지 뭐 폭주할 일도 없고, 그래서 세계 이하로 해서 처리를 된 곳도 있고요. 공용 홈쇼핑 예제입니다. 저희가 이제 다른 곳에서 클라우드 컨설팅하고 있는 곳인데 이건 5개 이상 이건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되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입하셔야 됐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정책과 기술 변화와 그리고 본인 기관들이 각자 가지는 시스템의 특징을 모아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앞으로 가야지 말아야지 하는 것들을 의사결정하는 최초의 단계를 지금 여기 교육받으신 분들이 앞으로 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기 전에는 네, 비즈니스적이나 뭐 필요한 기술들, 뭐 여러 가지 뭐 조직들,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검토할 것들이 되게 많고요. 이것들은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그 판단 기준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 제가 살짝 얘기 드려볼게요. 4번 비용 절감할 수 있는가. 네, 클라우드의 MSA를 선택하는 순간 비용은 기존보다 줄지 않습니다. 절대로. 네. 앞으로 첫 번째는요, 적어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특성상 처음에 도입하게 되면 아키텍처에 대한 변화, 그다음 방법론에 대한 변화, 그다음 조직원들에 대한 변화와 뭐 그다음 서비스가 좀 복잡해지거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실은 FP, 펑션 포인트나 이런 걸 계산해 보면 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배달의 민족, 요기요 막 이런 사람들은 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할까요? 거기에 제가 비밀이 좀 있는데 한 번 만들어진 서비스는 재활용성이 기존 거보다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서로 연계해서 뭔가 새로 만들어내기가 엄청나게 또 편해지고요. 그리고 그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클라우드 그 팀은 호칭 공장처럼 됩니다. 개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좋은 서비스와 좁은 어플리케이션을 계속 개발하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모듈리티 비용에 비해서 최초에는 비용이 좀 들 수 있지 모르지만 1년, 2년 운영하시다 보면 개발 생산성이나 이런 게 비약적으로 진전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선진 기업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공공기관의 특성상 나는 그래서 안 해야지 뭐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도입해 주시면 후임자들은 아마 혜택 받으실 것 같고 1, 2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꾸는 꿈은 환경부와 통일부가 사실은 서비스가 별로 연관이 없다? 연관이 있을 수 있는 순간부터 각자 만들어진 서비스를 서로 호출하거나 결합할 수 있는 전체 공공기관의 어떤 서비스 풀을 만들고 그것들이 서로 이용돼서 국민들에게 좀 공공스럽게 이렇게 좀 좋은 서비스를 내는 것들 하나. 두 번째는 민간 사업자들이 또는 민간 스타트업들 기업들이 그런 좋은 공공 서비스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거나 이런 것들이 정말 자유로운 그런 시대가 얼마간 있으면 오겠죠. 네, 계속 이런 MSA나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작업을 하다 보면 그 시간이 되면 사실은 지금 만드는 모든 것들이 생산성 뭐 이런 것들이 기술 속도 또 시스템 또 사회의 변화 속도가 지금보다 더 빨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가끔 두렵기도 한데 그런 시기가 좀 빨리 오면 더 편안하고 더 좀 안락하고 더 안전한 뭐 그런 세상이 좀 오지 않을까 이런 좀 막연한 꿈을 꿉니다. 어찌됐건 그런 세상을 꿈꾸면 지금 약간 비용이 좀 너무 비용으로만 얘기하시면 좀 빨리 앞당기기 쉽지 않겠죠. 조직의 개발 문화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발주하시는 분들은 시스템 사업을 총괄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책임지시는 분이기도 할 것 같은데 이런 조직화되거나 슈퍼 개발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재화를 원칙으로 삼습니다. 지금 카카오, 흔히 말하는 뭐 좋은 NHN, 이런 네이버 이런 모든 것과 배달의 민족, 625 뭐 이런 업계에서 1위 하는 곳들은 좋은 개발자들을 뽑기 위해서 무수한 투자를 합니다. 그다음에 좋은 개발자들은 다 글로 갔어요. 옛날에는 특징 외주 줬죠. SI 사업자한테 줬는데
그 SI 사업자를 준 거 가지고는 좋은 개발팀을 만들 수가 없다 보니 계속 새로운 사람들을 뽑아서 개발 조직을 내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좋은 사람들이 자꾸만 위로 빨려가서 바깥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SI 시장이나 지금 실제로 공공에서 프로젝트 하는 방식으로는 사람이 모자르고 좋은 사람 만나기가 되게 힘들어진 게 단적인 얘기고요. 이게 보이지 않게 이미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세상에서 뭔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도 이제 민간보다 이제 공공이 또 좀 따라가야 되는 그런 세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또 잘 나오는데 제가 또 미리 얘기했네요. 보니까 사업관리 프로세스로 보면 기획 검토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이제 초록색으로 해놨어요. 뭐 제안서 작업이라든가, 기술 평가 시행부터 제안 요청서 작성, 평가, 뭐 이런 품질 관리 이런 쪽에는 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요소들이 조금씩 갑니다. 원래는 전체가 다 영향을 받게 돼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초록색 부분들은 잘 기획 단계에서는 아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조금 뭐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클라우드 사업 계획서 할 때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동안 고려한 개발비 예산 산정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아마 고민인데 막 이러실 거고 여러 도움이나 좀 더 고민하셔서 FP나 이런 것들 정확하게 작성하시면 아마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미 예제들도 있고 앞서간 분들이 있어서 MSA로 FP 작성하거나 예산 산정한 예제가 많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니아에 연락하시거나 이래도 아마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 구축이나 공정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여러 가지 도구나 이런 것들도 뭐 고민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조직이 제일 고민되는데 이 부분만큼은 저도 답변 드리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각 조직의 현실에 맞춰서 지속 가능한 개발팀, 설계팀 이런 쪽이 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고 프레이트나 이런 쪽에 현업이나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지금보다는 인발부를 더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뒤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데브옵스 팀이 막 이렇게 있죠. 데브옵스 팀에는 서비스 책임자나 개발자, 뭐 인프라 담당, 뭐 각각이 다 옛날에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데브옵스 팀 단위로 있는 게 아니고 기능 단위로 쪼개지고 막 그랬었는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하나의 상품이나 서비스 모델로 지금 다 이렇게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 애자일과 포포스 방식으로 혼용으로 적용이 합리적이라고 얘기 드리는 건 뭐 이런 거죠. 뒤에 또 얘기 설명드릴 텐데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새로 업그레이드하거나 고도화할 경우에는 개선 부분이 보통 20%에서 30%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포포스 방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죠. 있는 걸 잘 분석해서 설계해서 개발해서 약간 테스트해서 하면 되니까. 애자일 방식이 필요한 때는 어떤 때냐면 세상에 없는 서비스를 만들 때 이건 답을 잘 몰라요. 최종 목표를. 그럼 이제 만들어가면서 이게 바퀴 만들었고 이제 위에다가 한번 뭐 차체도 한번 씌워보고 차체 바꿔보고 엔진도 이런 걸로 좀 넣어보고 다시 바꿔보고 이렇게 애자일 방식으로 갈 때는 답을 잘 모르고 찾아갈 때는 사실 애자일 방식을 많이 씁니다. 국내 스타트업들은 주로 애자일 방식을 쓰죠. 화면 빨리 만들어서 배포해서 올려보고 이거 반응 안 좋은데 그럼 빨리 바꾸고 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이거 연결해서 포인트 여기까지 줬는데 이 포인트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 다른 포인트로 바꿔보고 이런 게 애자일 방식입니다. 국내 공공기관에 내가 꼭 애자일로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당연히 합니다. 국내 공공의 서비스들은 거의 범죄화되어 있는 기능들을 그냥 제공하는 건데 굳이 이것들을 애자일로 다시 만들어야 될 필요 없다 하시면 안 하시면 되죠. 어쨌든 선택을 하셔서 좋은 방식으로 방법론을 만드시면 됩니다. 선택하는 거죠. 일단은 MSA도 그 ISP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의 다 똑같습니다. 개발비 선정할 때 일부 좀 개발비 올라가는 것 같고 나머지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할 건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검토할 건지 이런 것들이 기술 계획 단계에서 정리되면 될 것 같고요. 사업 발주하시고 나면 분석 설계나 이런 과정들은 기존 사업들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절차는 다르지 않죠. 실제 내용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 절차만 보면 거의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배포하고 이런 방법, 설치 테스트 방법이 기존보다는 약간 달라지는데 뭐 굉장히 크게 달라진다기보다는 약간 달라집니다. 그 달라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다음 시간에 좀 더 중심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복잡해 보이는데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기존 개발이 약간 사일로 베이스였다면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좀 더 리파지토리라든가 뭐 저장 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확대해서 여러 명이 협업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동화 도구들이 기존 거보다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발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더 편해졌다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거 처음이라 좀 익숙지 않다고 생각하시지만 좀 지나면 예전보다 훨씬 더 편해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저 이제 가끔 이거 복잡한데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했던 것도 이만큼 복잡하게 일을 했고요. 거기에 일부 이제 스크래치 되는 부분과 변경되는 부분이 일부 있다는 것만 이제 표시를 이제 해놨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거 안 보고 여태까지 모놀리틱이든 예전 방식으로 하시다가 이제 가끔 이게 내놓으면 왜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야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뭐 기존 대비 한 20-30%의 복잡도가 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법론은 저희가 2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다음 요거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위한 마이크로 서비스 식별 예시인데 이것도 뒤에 이제 분석 설계가 과정에서 나올 건데 뭐 발주자 쪽에서 봐야 되는 이제 마지막 목표는 회원 관리, 판매 관리, 뭐 이런 Q&A 관리 서비스들이 잘 나왔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발주자 하시는 분들은 기획을 하시는 분이라 업무를 잘 모르지만 앞으로 만들어지는 시스템에 대한 전체에 대한 품질과 책임을 이제 가져가시게 되는데 결국은 좋은 시스템이 만들어졌냐는 실제로는 이 마이크로 서비스가 제대로 설계돼서 서비스 운영하는데 또는 공공기관의 시스템을 국민들에게 서비스 제공하는데 좀 최적화돼서 잘 돌아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것들이 이 서비스가 잘 나눠졌냐에 의해서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뭐 과정에 직접 참여하시기는 되게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실제 나온 결과물들은 꼭 보시고 그 품질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보고 계셔야 나중에 아마 발주하시는 분들은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발주하고 그 다음 시스템도 발주하고 또 그만 발주할 때 각 업무 도메인별로의 서비스들은 각 담당자가 책임을 지지만 기획자나 이런 분들은 전체 시스템의 마이크로 서비스 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난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이미지 맵이 머릿속에 있으셔야 전체 기관이 움직이는 거에 대한 뭐라 그럴까 품질 뭐 이런 것들이 향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입 비용 산정, 중요하죠. 이건 아까 전에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은 펑션 포인트,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즈이즈에서는 예전에 있던 미드웨어가 이제 파스로 옮겨가는 작업들이 되고, 고도화 비용도 막 전환 개발도 일부 들어가고, 신규 기축 비용 들어가는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신규 개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점점 TCO가 절감될 건 확실하고요. 처음에는 아마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분은 크게 영향이 없고요. 하드웨어하고 상품 이런 쪽 소프트웨어 구입비, 상용 소프트웨어죠.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지금은 공공기관들 대부분이 공공 클라우드 전환 프로젝트하고 맞물리는 게 있고 또는 공공 클라우드 전환 위에다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야지 하고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나는 어딘가에 내 프라이빗 내에 이런 시스템을 하나 구축을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리면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만들어 놓으시면 2022년, 2023년에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놓던 시스템들이 나중에 공공 클라우드 전환을 맞아서 나는 공공 클라우드 어딘가로 가야 돼. 민간이든 공공이든 어느 쪽으로 가야 돼라고 할 때 훨씬 쉽게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 도입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향후 클라우드 전환을 염두에 두신다면 오히려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법을 잘 선택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비용이라든가 나중에 이제 이게 더 편하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고,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 기획을 하시고 발주하실 때 좀 더 한 번만 더 고민하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비도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간정 가이드에 일부 나와 있고요. 이 방식대로 하시면 개발비 산정에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 이제 뒤에 분석 설계 단계에서 이제 원칙에서 나올 얘기들이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트랜지션이라든가 데이터들 관리 이런 것들이 측정 단위로 좀 더 올라가게 되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잘라지니까 그런 것들이 펑션 포인트가 좀 올라갑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예상되는 것들을 저희가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안 되는 게 아니니까. 자,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참조 모델에 관련돼서 얘기 드립니다. 이건 참조 모델은 사실은 이너 아키텍처, 흔히 말하면 서비스 내용이 아니고 클라우드를 만들 때 쓰는 이제 외부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외부 인프라 아키텍처는 어떻게 구현됐는지도 한번 발주하시는 분들은 옛날에는 그냥 서버 사고 누가 도입해주고 아니면 대전 센터 어디 들어가서 하면 제우스 쓸지 다른 거 웹로직 쓸지 그다음에 오라클 쓸지 티맥스 쓸지 나 오픈소스 쓸지 이런 거 고민하셨던 거고 EAI 이런 거 써야지 이런 거 고민하셨던 거랑 똑같은 고민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간다 그래서 그 고민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선택하는 게 더 늘어났죠. 왜냐하면 아마존에서 만들어준 서비스, 애저 서비스, 그다음 예를 들면 네이버, NHN 예전에는 그냥 서버 사면 IBM, HP 둘 중에 하나, 국산 몇 개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CSP 사업자들이 각자의 브랜드를 가지고 인프라 자원을 다 들이밀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택지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고 어느 게 좋은지 내가 원하는 거 좀만 똑똑하면 훨씬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더 편리한 방식으로 운영하거나 도입하실 수 있다는 게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참조 모델이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선택지가 많으니까 이걸 좀 그룹핑 해보고 정리를 해보자 라고 해서 API, 게이트웨이 그럼 이제 맨 앞에서 이제 들어오는 트랜지션들을 이제 받아서 라우팅해 주는 거죠. 그 내부 또 라우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플랫폼 관리하기 위한 엔진들 CI/CD 개발하기 위한 것들 모니터링들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를 구성하기 위한 기술적 요소들이라고 가트너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또 IBM도 또 비슷하게 또 만들어 놨어요. 본인 거 장사하려고 하는 거죠. IBM은 자기 거 이렇게 막 박아 놓죠. IBM은 40조를 들여서 레드햇을 인수했기 때문에 자기 제품에 IBM 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참조 모델을 제가 드린 이유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다른데 어떤 제품들이나 어떤 제품군을 도입할 때 고민해야 되는지를 이제 이걸 통해서 한번 보시라고 한 거고요. 저희는 다른 거는 다 비슷합니다. 저희도 나름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참조 모델도 만들어 놓고 이거 보시고 나시면 이런 정도의 제품들이나 군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좀 어플리케이션 실행 영역, 런타임 영역, 컨테이너 영역 이렇게 돼 있죠. 요 그림상에 보여지는 게 딱 흔히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컨테이너입니다. 중간에 컨테이너라고 있죠. 그 안에 미드레어가 안에 내장돼서 같이 들어가고 개발은 열심히 개발만 하면 됩니다. 그 컨테이너가 무한 확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각자 클라우드에서 주장하는 각 CSP가 주장하는 상품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백엔드 서비스라는 내용 공부하다 보면 엄청 나옵니다. 백엔드 서비스가 뭐야? 나는 프론트만 있으면 되는데 백엔드는 나는 필요 없는데 그냥 외우시면 돼요. 백엔드 서비스는 그냥 D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처음에 엄청 헷갈렸는데 왜 백엔드 서비스라고 할까? 내부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실행 영역 외에는 전부 백엔드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DB, 외부 서비스, 외부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은 다 백엔드 서비스라고 관리를 합니다. 이유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갈 때 오토 스케일링이 되거나 무한 확장되는 곳은
어플리케이션 실행 영역입니다. DB는 무한 확장되기 되게 쉽지 않겠죠. 그리고 외부 기관의 인터페이스나 대외 FEP는 또 무한 확장하기 힘들겠죠. 이런 것들은 백엔드로 뺀 거고 본인들 스스로 내부적으로 관리하기 편한 곳이 내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다 백엔드로 뺀 거죠. 자, 그 외에 이제 실행 영역하고 개발 영역은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지원 서비스도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 또 계속 나오니까요. 네, 이건 이제 이 정도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설명도 앞에 이제 많이 해드렸는데 이제 특별히 따로 또 설명은 또 드릴 만한 건 별로 없고 12 팩터라는 게 나오네요. 개발할 때 마이크로 서비스로 개발하기 위한 그 기본 방식이 이제 12 팩터고요. 네,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구조들도 사실은 뒤에 서비스 그 다음 시간에 아마 좀 더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데브옵스도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빌드 배포도 다음 시간에 나오고 방법론은 아까 전에 앞에 얘기 드렸죠. 트래픽도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이게 끝부분은 뒤에 있는 세션과의 어떤 겹침이 있어서 뒤에 또 나오니까 정리를 좀 빨리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은 제가 설명을 1분이라도 좀 할게요. 이게 CNCF라고 그 클라우드는 협회가 있습니다. 네, 놀랍게도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서로 아까 전에 애저 또는 구글 뭐 이런 곳에 모든 곳에 운영하기 위해서 협회를 만들어서 서로 기술을 교환하고 뭐 표준을 만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협회가 안 되는 곳, 그 구글의 안드로이드하고 애플은 서로 협회 안 만들었죠. 안드로이드 뭐 하나 앱 하나 개발하려면 네이티브 앱으로 개발하면 네, C로 개발하고 뭐 자바로 개발하고 따로따로 개발해서 배포해야 됩니다. 이게 안드로이드하고 구글, 애플은 이제 죽어도 이제 이런 거 안 만든 거고 서로 호환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CNCF를 중심으로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전부 호환되게 만들어 놨어요. 저렇게 조그맣게 보이는 거 하나하나가 앱들입니다. 서비스들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무섭다고 얘기한 게 이런 앱들이 전 세계 게시판에 그냥 한 번에 올라가 있어요. 무한 경쟁 시대라는 게 여기 한 판에서 결정납니다. 국내 제품 한 3-4개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전부 해외 걸로 도배돼 있죠. 이게 현실입니다. 사실은 이거 보면서 좋은 제품, 좋은 서비스를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면 보통은 이제 개발이나 내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또는 빅데이터 AI 구축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있는 거에서 클릭 몇 번만으로 사실은 내 시스템 내에 예전 같으면 뭐 빅데이터 구축 막 이런 것들 엄청나게 시간 걸렸던 것들이 5분, 10분 안에 서비스가 구축이 됩니다. 저희가 바라는 건 저희 공공 서비스나 또는 국내에 있는 모든 개발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으면서 이런 이제 보드에 올라가기를 이제 희망하고요. 그래야 이제 해외 수출이 되고 우리나라도 경쟁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이거 한번 보여드렸고요. 네.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어떤 효과 제공하는지는 훅 넘어가겠습니다. 다 좋죠. 민첩성, 이식성, 확장성, 표준성 좋고 변화도 거기에 맞춰서 더 빨라지고 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통해서 좀 더 빠른 대국민 서비스, 잘 죽지 않는 대국민 서비스, 그리고 상호 운영성이 좀 보장된 대국민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발주하시거나 기획하시는 분들이 좀 더 고민하신 후에 선택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